결국 삼성노조가 무너져 내려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을 멈추려 했던 파업의 이면에는 상상도 못할 추악한 이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무임금을 각오하며 머리띠를 메고 있던 그 순간 노조 위원장과 지도부가 해외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뒤통수 맞은 조합원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이 과정에서 4만 명의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하며 초유의 갈등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신만 몰랐던 삼성노조의 숨겨진 전말을 낱낱이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 경제 성장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남겨주세요. 저는 한국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디램 라인에서 4년째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한정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앉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동료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지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 여러분이 매달 통신비 청구서 옆에 놓는 갤럭시 단말기, 노후 자금이 묶여있는 삼성전자 주식,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협력업체 직원의 잘려나간 마진, 이 세 장의 청구서가 어떻게 한 장의 합의문에서 흘러나왔는지 그 흐름을 직접 라인 안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5월 20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야간조 마지막 근무를 끝내고 클린룸을 빠져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방진복 지퍼를 내리는데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시각이 정확히 밤 10시 30분. 다음 날 새벽 0시부터 시작될 총파업까지 정확히 1시간 30분이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탈의실 벽에 걸린 작은 모니터에서 속보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 도출. 저는 그 자막을 보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같이 나온 선배 한 분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우야, 우리 살았다. 1인당 평균 5억이래.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박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누구나 입이 벌어집니다. 신입사원이 입사부터 정년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만져볼까 말까 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자꾸 다른 그림과 겹쳐졌습니다. 한국의 어느 작은 골목, 제가 어릴 때부터 온 어머니의 식당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칼국수와 보쌈을 파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멸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에 마지막 손님상을 치우고 들어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5억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1년 만에 받는 돈으로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전체가 사라지는 그림. 저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그날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합의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합의문은 페이지가 꽤 길었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내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기 전 중간쯤에서 한 줄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매년 특별 정형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10.5%. 저는 그 숫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모든 뉴스에서 5억 원이라는 숫자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작 합의문에 박힌 핵심 숫자 10.5%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노조 측 보도자료에도, 사측 입장문에도, 정부 중재단의 코멘트에도 10.5%라는 5글자는 단 한 번도 발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도출된 자리에는 평범한 노사가 마주 앉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노동부 장관 김영훈,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직접 중재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보통 한국에서 장관급 인사가 개별 기업 임금 협상 자리에 직접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왔어요. 그것도 노동운동의 가장 강성 진영을 이끌었던 분이 직접요. 노조 조합원은 7만 6천 명. 예고된 총파업은 18일짜리. 참여 예상 인원은 5만 명. 한국 반도체 라인 절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규모의 파업이 1시간 30분 뒤로 다가와 있던 그 밤. 누가 봐도 평범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합의문 그 한 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0.5%. 이 숫자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지, 왜 모두가 5억 원이라는 큰 그림자 뒤에 이 숫자를 숨겼는지. 그날 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거실 식탁 의자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한국 곳곳의 라인은 잠정합의 덕분에 멈추지 않고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단체 채팅방은 축하 이모티콘과 박수 이모티콘으로 도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께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받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첫 신호에 받으셨어요. 정우야, 안 자고 뭐하니? 어머니, 합의됐대요. 그래, 봤다. 잘 됐네. 너희 회사 좋은 일이지. 그런데 어머니, 저는 왜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정우야, 남의 땀으로 번 돈은 결국 체한다. 너는 그것만 기억해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식당 부엌에서 새벽마다 끓던 멸치 육수 냄새, 가게 문을 열 때 들리던 미닫이문의 마른 나무 소리, 손님이 다 빠진 늦은 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행주를 짜시던 그 손목에 굳은 살, 그 모든 감각이 그날 밤 제 식탁 위로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 뒤로 며칠 동안 제가 직접 마주하게 될 모든 장면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진동했습니다. 한국 삼성사내 메신저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어요. 발신자는 박재훈. 4년 전 제가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제 사수였던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내 공모로 갑자기 사라지셨던 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분이 그날 밤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메시지는 단 2줄이었습니다. 정우야, 너 합의문 마지막 페이지 봤어. 거기 적힌 그 숫자, 진짜 출처가 어디인지 보여줄게. 저는 박재훈 선배의 메시지를 받고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4년 전 제가 신입 연수를 마치고 처음 라인에 배치되었을 때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거든요. 한국 삼성 화성 캠퍼스에서 가장 손이 빠르고 가장 머리가 좋다고 소문이 났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3년 전 사내 공모로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지셨고 라인 동료들 중 누구도 선배가 어느 부서로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선배가 하필 이 합의문이 떨어진 밤 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선배님, 기다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 화면이 어두워지는데 손바닥에 식은땀이 살짝 배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대로 화성 캠퍼스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문 앞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까지 붉은 조끼를 입고 단상 아래 앉아 있던 조합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내 라디오 방송이 출입 게이트 위쪽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합의 타결의 의미와 회사의 미래 비전을 강조하는 차분한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문을 통과해 사무동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게시판 옆에 있는 사물함 한쪽 모서리에 누가 떼다 만 협박 쪽지의 잔해가 그대로 붙어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파워풀 참자 명단을 작성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게 합의 한 줄에 하룻밤 사이로 종이 부스러기가 되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지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합의문에 박힌 그 숫자 10.5%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그날 새벽 저는 잠을 안 자고 사내 공시 자료를 끝까지 읽었거든요. 그 안에 적힌 조건들이 한 줄 한 줄 머릿속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10.5%라는 비율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으면 많은 대로 비례해서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룰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한국 삼성을 묶어둡니다. 한 번 정해진 룰이 10년을 끌고 가요. 한국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의 시간 전체를 단 한 번의 합의 도장이 결정해버린 겁니다. 조건은 더 정교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은 DS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겨야 발동됩니다. 그 이후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 원만 넘어도 자동으로 발동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호황기에는 폭주, 불황기에는 정지 버튼이 눌리는 극단적인 변동성 구조입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4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시장입니다. 그 사이클 한가운데 이런 자동 발동 장치를 박아둔다는 건 한국 삼성의 영업, 이익 흐름 자체를 직원 통장의 잔액과 1대1로 연결해 묶어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합의문에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어요. 세후 전액을 현금이 아니라 한국 삼성전자 자사주, 그러니까 회사 주식으로 지급합니다.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게 아니라 증권 계좌에 종목 코드가 찍히는 거예요. 월급 봉투를 받는 게 아니라 주식 묶음을 받는 셈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직원이 다 이긴 것 같죠. 그런데 그 주식에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받은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처분할 수 있고 3분의 1은 1년간 묶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2년간 묶입니다. 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손도 못 대는 구간이 2년이나 되는 거예요. 저는 사무동 1층 카페테리아 구석 자리에 앉아 텀블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에서 올라오는 김이 안경 아래 살짝 서렸어요. 이 락업의 진짜 목적이 뭘까? 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굴리고 또 굴렸습니다. 직원이 1년, 2년 동안 주식을 못 팔게 묶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원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국 코스피 시세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자사주가 떨어지면 자기 돈이 줄어들거든요. 그 순간 그 직원은 더 이상 한국 노조 조합원이 아닙니다. 한국 삼성의 주주처럼 행동하게 돼요. 임직원 7만 명의 입을 10년간 자사주로 봉합해서 회사 편으로 줄 세우는 장치. 그게 락업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세부 조항으로 들어가면 더 흥미로워졌어요. 적자 사업부도 흑자 사업부의 60%는 받아갑니다.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처럼 돈을 못 버는 부서도 메모리 흑자 사업부 수령액의 60% 수준을 챙겨가요. 2026년에는 일단 100%로 적용되고 2027년부터 60% 룰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재원 분배도 정교했어요. 흑자 사업부가 60, DS 전체가 40으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거기에 기본급 자체를 끌어올리는 베이스업이 4.1%, 평균성과 인상이 2.1%가 따라붙어요. 베이스업은 한 번 올리면 한국 직원 평생을 따라옵니다. 성과급은 그에만 나가지만 베이스업은 퇴직금 산정 기준까지 전부 끌어올리거든요. 저는 그제야 합의문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서 한 장의 설계도처럼 떠올랐습니다. 영업이익 10.5%라는 상한없는 비율, 자사주 1년과 2년 락업, 적자부서 60% 룰, 60대 40 재원 분배, 4.1% 베이스업, 7개의 조항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노조는 표면적으로 5억을 가져갔고 사측은 임직원 7만 명을 10년간 자사주로 정렬했습니다. 누가 봐도 노조의 승리처럼 보이는 그림 뒤에서 사실은 한국 삼성이 더 깊고 더 길게 들어가는 카드를 한 장 깔아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10.5%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인가? 한국 삼성 사옥의 어느 금고에서 그 돈이 흘러나오는 건가? 그리고 그 첫 번째 청구서는 누구의 우편함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는가? 텀블러를 내려놓는데 카페테리아 벽에 걸린 사내 공지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화면에 새 공지 한 줄이 떴어요. 한국 삼성전자 소액 주주 간담회 일정 공지.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의 땀으로 번 돈은 결국 체한다. 첫 번째 청구서가 도착할 우편함의 주소가 그 한 줄 위에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재훈 선배의 두 번째 메시지를 받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못 보는 장면이라는 그 한 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녁 약속 시간이 되기 전에 사내 메신저 상황이 먼저 뒤집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한국 삼성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글이 10분 만에 조회수만 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어요. 노조 집행부 월급 명세서 진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클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한국 삼성 노조 집행부 7명의 월간 수령 내역이 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 명당 월 평균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두 곳에서 나옵니다. 한쪽은 한국 삼성에서 정상 직원처럼 지급되는 월급이었어요. 노조 간부가 노조 활동한다는 이유로 라인에 들어가지 않아도 회사 월급은 그대로 통장에 꽂힙니다. 그것도 평사원 평균보다 더 많은 금액이요. 다른 한쪽은 한국 노조 자체 회계에서 나가는 직책 수당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월 58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이었어요. 둘을 합치면 한 달에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노조 집행부 7명의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직책 수당의 출처가 어디였을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 삼성 노조 평조합원들이 매달 월급에서 떼인 조합비였습니다. 라인에서 새벽 4시 반에 출근해 방진복을 입고 클릴룸으로 들어가는 한국 평조합원들이 자기 월급에서 떼어낸 돈으로 노조 간부 7명의 1,000만 원짜리 통장이 매달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라인 한 번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통장이요. 게시판 댓글이 10분 만에 500개를 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한 줄로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매달 회비 내서 그쪽 휴가비 대드린 거였네요. 그 댓글 아래에 달린 좋아요가 1,000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판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글이 그 다음에 올라왔어요. 같은 익명 게시판에 노조 부위원장 개인 계정 메시지 캡처가 올라온 겁니다. 단체 채팅방에 그분이 직접 입력한 한 줄이 그대로 캡처되어 있었어요. 한국 삼성전자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저는 그 한 줄을 2번 다시 읽었습니다. 자기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월급을 받아가는 회사를 자기 손으로 없애 버려야 한다고 적은 글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한 기업, 한국 수출의 한 축을 지탱하는 회사, 한국 경제 전체와 맞물려 있는 그 회사를 한국 노조 부위원장이 직접 없애 버리자고 적은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동 복도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뜨거워져서 잠시 숨을 골라야 했거든요. 복도 끝에 빛이 된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을 한 잔 따라 들이켰는데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감각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멈춰 섰어요. 그때 같은 라인 20년 차 선배 한 분이 복도로 따라 나오셨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거의 없으신 분이었어요. 라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시는 분, 후배들에게 농담 한 번 던진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저에게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정우야, 형이 한 가지만 말해줄게. 형도 입사 3년 차에 똑같이 협박당해서 가입했다. 그때는 평가 점수가 무기였어. 너한테 야간조 평생 박힌다고 한 거랑 똑같은 방식이지. 형도 빠지려고 별짓을 다 해봤다. 탈퇴서를 직접 들고 노조 사무실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이 3번이야. 그 문을 못 열겠더라. 한 번 열고 나가는 순간 형이 라인에서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그렇게 20년이 흘렀어. 형이 이번에 그 익명 게시판 글을 보고 마음을 정했다. 오늘 안에 우편으로 탈퇴서 보낼 거야. 욕먹어도 상관없어. 형 아들 둘한테 이런 회사를 물려주기는 싫더라. 저는 선배의 그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정수기 옆에 서 있었어요. 한국 삼성라인에서 20년을 지키신 분의 그 한마디는 어떤 뉴스 속보보다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그분이 20년 동안 못 열었던 그 문을 오늘에서야 열기로 결심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자기 인생의 거의 절반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묶여있던 사슬을 처음으로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장면은 그날 저녁 8시에 찾아왔어요. 저는 퇴근하고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한국 삼성 사내 메신저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재훈 선배. 화면을 받는 순간 저는 운전석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화면 너머의 배경이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선배 뒤로 거대한 모니터 벽이 보였습니다. 모니터마다 라인 영상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라인 어디에도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 화성 라인이라면 한 라인당 최소 40명이 붙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공정인데 화면, 소클릴룸은 인부 한 명 없이 로봇 팔만 일정한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이게 뭐 같아 보여. 선배가 카메라를 천천히 한 바퀴 돌렸습니다. 벽에 한글로 큰 글씨가 또렷이 박혀 있었어요. 한국 삼성전자 동남아 제2공장 통합관제실. 저는 그 글씨를 2번 다시 읽었습니다. 3년 전 사내 공모로 갑자기 사라지셨던 선배가 그동안 한국이 아닌 동남아 어느 자리에서 이 라인을 직접 짚고 계셨던 거예요. 한국 노조가 파워카드를 꺼내기도 한참 전 한국 삼성은 이미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공장을 다른 나라 땅에 한 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선배는 카메라를 다시 자기 얼굴 쪽으로 돌렸어요. 정우야, 한 가지 더 보여줄 게 있다. 자동화율 91%, 분량은 한국 본사 라인보다 훨씬 낮은 0.003%. 사람 손으로는 절대 안 나오는 숫자야. 형이 3년 동안 여기서 이걸 직접 검증했어. 그런데 정우야, 이게 끝이 아니다. 형이 오늘 너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건 다른 거야. 카메라가 천천히 창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자수가 흔들리는 너머에 푸른 페어웨이가 펼쳐진 골프장 한 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메라가 비추는 그 골프장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야자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너머로 잔디가 깔끔하게 깎인 페어웨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한낮의 햇살이 잔디 위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박재훈 선배가 굳이 동남아 통합관제실 창밖에 골프장을 저에게 보여주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였거든요. 정우야, 형이 어제 오후 이 골프장 페어웨이 위에서 한 사람을 봤다. 누구를 보셨어요? 선배가 잠시 카메라를 자기 얼굴 쪽으로 돌렸습니다. 한국 삼성 노조위원장 최승호.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운전석, 의자 등받이에 등이 닿는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머리가 멍해졌어요. 선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오후 한국 삼성 노조위원장이라는 분은 분명 한국 화성 캠퍼스 정문 앞 단상 위에 서 있어야 했어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고 성과급 45조 원 지급하라는 구호를 외치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각에 그분이 동남아 골프장 페어웨이에 있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선배가 휴대전화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영상통화 화면 위로 알림이 한 번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른 창으로 옮겨 그 사진을 열었어요. 푸른 페어웨이 위에 5명이 폴로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 삼성 노조위원장이었어요. 한국 화성 단상 위에서 양복에 넥타이까지 꽉 매고 마이크를 잡던 그 얼굴이 거기서는 셔츠 단추를 위쪽까지 풀어 헤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부위원장도 있었어요. 한국 삼성전자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단체 채팅방에 적었던 바로 그 사람이요. 다른 3명은 노조 핵심 간부들이라고 선배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의 오른쪽 아래 구석을 봤어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라 촬영 시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7분. 저는 그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제 오후 2시 17분에 한국 화성 캠퍼스 정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제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시각 단상 위 스피커에서는 한국 삼성 노조위원장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성과급 45조 원 지급하라. 정형 성과급 상한 폐지하라. 단상 아래 아스팔트 위에 4만 명 가까운 조합원이 앉아서 그 구호를 따라 외치고 있었어요. 그 시각에 위원장이 한국이 아니라 동남아 골프장 페어웨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각 단상 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그 목소리는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미리 녹음된 음성을 스피커로 틀어놓은 거였어요. 4만 명 조합원이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한국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누군가의 녹음 파일을 따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당 일당 30만 원의 파업 수당을 받으면서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운전석 핸들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양손을 잠시 무릎 위로 내렸어요. 손바닥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지구 위에서 같은 회사 이름이 적힌 출입증을 목에 건 사람들이 정반대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한쪽은 한국 화성의 단상 아래 시멘트 바닥에, 다른 한쪽은 동남아 페어웨이의 잔디 위에, 한쪽은 일당 30만 원, 다른 한쪽은 한 라운드 캐디 팁까지 합쳐도 한국 골프장 반값도 안 되는 휴양지의 오후. 저는 그 두 장의 그림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순간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합의는 처음부터 평범한 노사 협상이 아니었어요. 박재훈 선배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정우야, 이거 폭로해야 한다. 그런데 형이 폭로할 수가 없어. 형은 한국 본사 인사로 묶여있는 사람이라 동남아 발령 자체가 비공식이거든. 형이 이걸 직접 올리는 순간 이 라인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형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자리에 있어. 내가 해라. 너는 한국 본사 사내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고 너는 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야. 같은 조합원이 폭로하는 게 가장 무거운 한방이다. 다른 한국 조합원들이 너 따라서 깨어날 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차 안 공기가 답답해서 운전석 창문을 살짝 내렸어요. 한국의 5월 저녁 공기가 차 안으로 한 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제가 하겠습니다. 영상통화가 끊긴 뒤 저는 자동차 시동을 끄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전화 화면을 2번 다시 켜서 그 사진을 열었습니다. 페어웨이 위에서 웃고 있는 5사람.
그 시각에 한국 화성 단상 아래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던 4만 명 조합원. 두 장의 그림이 제 머릿속에서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다시 사무동으로 들어갔어요. 야간 보안 출입증을 찍고 들어간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절반이 꺼져 있어서 모니터 화면의 푸른 빛이 책상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사내 익명 제보 채널과 직원단체, 채팅방 두 곳을 동시에 열어두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한 번 올리는 순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노조 명단에 제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는데 같은 조합원의 출장 일정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그 시점에 저는 다 알지 못했어요. 저는 한 번 더 어머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남의 땀으로 번 돈은 결국 체한다. 저는 글의 제목을 한 줄로 정했습니다. 한국 삼성 노조 조합원 4만 명을 단상 아래 앉혀두고 같은 시각위원장이 있던 자리.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었어요. 어제 오후 2시 17분 한국 화성 단상 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그 목소리는 미리 녹음된 음성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삼성 노조위원장은 동남아 골프장 페어웨이에 있었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저는 사내 익명 제보 채널과 한국 직원단체 채팅방의 게시 버튼을 거의 동시에 눌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43분이었어요. 한국의 4만 명 조합원이 잠들기 직전의 그 시각, 한 장의 사진이 한국 삼성 사내망 전체로 동시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게시 버튼을 누른 뒤 사무실 책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 손을 떠난 글이 어떤 속도로 번지는지 그날 새벽에 저는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게시 10분 만에 사내 익명 제보 채널 조회수가 4,000회를 넘어갔습니다. 직원단체 채팅방 쪽은 더 빨랐어요. 캡처가 다시 캡처를 낳으면서 한국 삼성화성, 평택, 기흥, 수원 사업장 단체 채팅방까지 거의 동시에 같은 사진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1분에 5개씩 붙는 속도였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댓글이 1000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짧게 한 줄만 적으셨습니다. 그 시각에 우리가 단상 아래 앉아 있었다. 그 한 줄에 좋아요가 3000개 가까이 붙었어요. 또 다른 분은 그 사진의 휴대전화 시각을 확대해서 다시 캡처해 올리셨습니다. 사진 위조 가능성을 의심하던 댓글이 단숨에 잠잠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증거가 결국 그 휴대전화 시계의 분 단위 숫자였거든요. 새벽 3시 반쯤 한국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쪽에도 같은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책상 앞에서 1시간 단위로 지켜봤어요. 모니터 화면 위로 새 댓글 알림이 들어올 때마다 책상 위에 놓인 텀블러에 식은 커피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은 그날 새벽 6시에 떨어졌어요. 휴대전화에서 뉴스 속보 알림이 한 번 울렸습니다. 한국 수원지방법원이 한국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쟁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예요. 결정문 내용이 한 줄 한 줄 평범한 가처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삼성 노조는 쟁의 기간 중에도 안전시설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위반 시 한국 삼성 노조의 1회당 1억 원, 위원장 개인에게 1회당 1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저는 그 결정문을 2번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빠지는 순간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화학약품 탱크가 있고 고압가스 라인이 있고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찬 배관이 있습니다. 만들다 만 한국 삼성 웨이퍼 한 장이 한국 돈 수백만 원짜리예요. 그게 클린룸에 잠깐만 방치돼도 통째로 쓰레기가 됩니다. 한국 삼성 노조는 이번 파업 카드에 진짜 무기로 바로 이 안전시설 인력까지 한 번에 빼버리겠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안전 인력이 빠지는 순간 공장이 폭발 위험에 노출되니까 회사가 더 큰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노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한국 1등 기업을 인질로 잡으려는 발상이었어요. 한국 법원이 그 발상의 머리채를 한 번에 잡아 끌어내린 셈입니다. 오전 9시였어요. 한국 삼성사내 인트라넷 첫 화면에 긴급 공지가 한 줄 떴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긴급 기자회견 안내.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 저는 식당 텔레비전 앞에 모인 직원들 사이에 끼어섰습니다. 평소에 한국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는 경우는 한 해에 한 번도 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자리가 그날 오전 베트남 골프 사진 폭로가 한국 삼성 사내망을 뒤덮은 직후에 그것도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나온 그 시각에 잡힌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떤 결심이 박힌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 결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식당 안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한국 삼성전자는 향후 5년 안에 한국평택과 한국화성사업장 전 라인에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사람의 손이 필요한 자리에는 사람이 갈 것이고 기계가 더 정밀하게 해낼 수 있는 자리에는 기계가 갈 것입니다. 이미 동남아 제2공장에서 3년 동안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자동화율 91%, 불량 0.003%. 식당 안 직원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어제 박재훈 선배가 영상통화로 저에게 보여줬던 그 숫자가 한국 회장의 입에서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회장이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한국 삼성전자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라인을 멈추는 방식으로 회사를 흔들 수 있다는 발상은 이제 한국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기자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이번 결정이 한국 삼성 노조 파업의 결과입니까? 회장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셨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삼성 노조의 파업과는 별개입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준비해온 결정입니다. 다만 이번 파업이 그 발표 시점을 앞당겼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회장의 입에서 마지막 한 줄을 끌어냈어요. 그러면 한국 삼성 노조 파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장이 잠시 카메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이제 한국 노조 시대는 끝났습니다. 식당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그게 5명, 10명, 20명으로 번졌어요. 한국 삼성 식판을 손에 들고 있던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 소리 한가운데에서 저는 박수를 치지 않고 그대로 텔레비전 화면을 끝까지 봤어요. 회장 발표가 끝나고 채 한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한국 삼성 노조가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 다시 섰어요. 그런데 그날 위원장의 얼굴은 전날 단상 위에서 주먹을 흔들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광대뼈 위로 식은땀이 한 줄 흘러내리는 게 카메라 줌으로 또렷이 잡혔어요. 이것은 한국 사측의 명백한 협박입니다. 한국 삼성이 한국 노동자를 버리고 기계로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한국 반도체 같은 정밀 공정은 기계가 절대 사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는 그 회견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그제야 알아챘어요. 위원장은 그날 오전까지 한국 삼성 사내망에 자기 골프 사진이 올라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놓치고 있었어요.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한국 반도체 정밀 공정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고 외친 바로 그 시각, 동남아 제2공장의 그 라인은 이미 3년째 한국 본사 라인보다 더 낮은 분량 수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회장의 발표 직후 한국 노조 탈퇴 신청이 첫날 하루 만에 5,500명을 넘었어요. 사흘이 지나기 전에 그 숫자는 한국 사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자리까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의 반박 성명이 끝나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청사 쪽에서 또 한 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국무총리 김민석이 대국민 담화 일정을 잡았다는 속보가 들어온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감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개별 기업 임금 분쟁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서는 경우는 한국 헌정사에서 손에 꼽힐 만큼 드문 일이거든요. 그 자리가 잡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국 삼성 노조의 협상력이 회복 불능 지점까지 떨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저는 한국 화성 사무동 1층 카페테리아에 다시 내려가 있었습니다. 벽걸이 텔레비전 앞에 직원들이 무리지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총리가 단상 위에 자리 잡고 마이크를 매만지는 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 행위가 한국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정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이며 한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한 축입니다. 한국 노조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국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드는 방식의 쟁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한 문장 또렷하게 카페테리아 천장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필요시 긴급 조정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카페테리아 안 공기가 한 번에 가라앉았어요. 한국 노동법에서 긴급 조정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노조의 파업이 한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순간 정부가 강제로 그 파업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한번 발동되면 30일 동안은 한국 어느 노조도 같은 사안으로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 노조를 강제로 협상 테이블 앞에 끌어다 앉히는 카드인 셈이에요. 총리가 마지막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 회사의 임직원이 한 사람당 6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한국 반도체 라인을 멈추는 행위는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 반도체 호황은 한국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의 세제 지원, 한국 협력업체의 헌신, 한국 국민의 노후 자금이 한 종목에 쌓이며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한 회사의 영업 이익 일정 비율을 한 집단이 먼저 떼어 가져가는 구조에 대해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 한 줄이 화면을 가르는 순간 카페테리아 한 구석에서 누군가 짧게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가 곧 5사람, 10사람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한국 삼성사내 인트라넷을 다시 열었어요. 회사 게시판이 그 사이 또 다른 폭풍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전까지 5,000개를 넘던 폭로 글 댓글이 그 시각엔 10,000개에 육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게시판 메인 화면 옆쪽에 새로운 글 하나가 인기 게시물 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한 줄이었어요. 한국 삼성 노조 탈퇴서 우편으로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저는 그 글 제목을 보고 잠시 키보드 위에 손을 멈췄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삼성 안에서 노조 탈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였거든요. 누가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날부터 라인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글에 달린 댓글이 30분 만에 800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 분은 한 줄로 적으셨습니다. 저도 우편으로 보냅니다. 내용 증명 양식 알려주세요. 또 한 분은 그 아래에 한국 우편 본사 주소와 내용 증명 발송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해서 올려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번 결심하면 행동까지 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날 그 게시판 한 페이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20년 차 선배에게서 한국 삼성사내 메신저로 메시지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정우야, 형 오늘 우편으로 탈퇴서 보냈다. 형뿐만이 아니야. 같은 나이인 20년 차 이상 7명이 오늘 다 같이 보냈어.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한국 삼성라인에서 20년 차 이상 직원이라는 자리는 후배들이 가장 먼저 눈빛으로 좇는 자리거든요. 그분들 7명이 한 번에 한국 노조 명단에서 빠져나가는 그림이 다른 후배들에게 어떤 신호로 전달될지는 그 시점부터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한국 주요 방송사 화면에 또 한 번 속보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노조 탈퇴 신청 누적 10,000명 돌파. 단 사흘 만에. 저는 그 자막을 2번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삼성 노조 조합원이 76,000명이었어요. 그중 10,000명이 단 사흘 만에 빠져나간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자리에서 한 번 등을 돌리면 그 흐름이 얼마나 거센지 그 숫자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게시판 인기 게시물 위쪽에는 그 시각에도 매시간 새로운 탈퇴 후기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한국 주요 경제지에서 다시 한번 속보가 떨어졌어요. 한국 삼성 노조위원장 최승호 사측과 비공식 회동 자리에서 만남. 정부의 긴급 조정권 카드가 테이블에 오른 직후였습니다. 어제까지 한국 화성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고 45조 원 지급하라고 외치던 사람이 그날 저녁에는 한국 어느 호텔 회의실에서 사측 임원과 마주 앉아 한 발 물러서기 시작했다는 보도였어요. 같은 한 사람이 같은 한 주 안에 단상 위에서는 강경 구호, 동남아 페어웨이에서는 폴로 셔츠 라운딩, 비공식 자리에서는 협상 제안. 3가지를 한 번에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게시판 댓글이 또 한 번 폭발했어요. 한 분이 적으신 한 줄이 그날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단상 위 구호와 뒷자리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에서 조합비를 떼어 모셔왔던 것이다. 저는 그 댓글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날 밤 마지막 알림이 한 번 울렸습니다. 한국 삼성 노조 탈퇴 누적 신청서가 그날 하루에만 1,500장이 넘었다는 보도였어요. 사흘째 누적은 10,000명을 막 돌파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다음 날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밤에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삼성 노조위원장이 다시 단상 위에 올라설 일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없을 거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큼은 한국 사내망 게시판이 1000개의 댓글로 또렷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였어요.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머리맡 휴대전화를 켜자마자 한국 주요 방송사 속보 알림이 한꺼번에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 삼성 노조위원장 최승우, 한국 김포공항 입국 기록 확인. 이틀 전 한국에서 동남아 경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출국. 저는 그 자막을 2번 다시 읽었습니다. 동남아 골프장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한국 화성 단상 아래 4만 명 조합원이 일당 30만 원짜리 시멘트 바닥 위에 앉아 있던 그 시각, 위원장은 동남아 한 라운드를 마치고 곧장 말레이시아 휴양지로 다음 비행기를 올라타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한국 삼성 화성 사무동 카페테리아 텔레비전 화면에 한국 김포공항 입국장 생중계가 떠 있었어요. 한국 지상파 3곳, 종편 4곳, 외신 2곳의 카메라 기자들이 14번 게이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손에 든 한국 기자 20명이 게이트 한 곳만 노려보는 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어요. 한국 사람이 텔레비전 앞에서 숨을 죽이고 게이트 한쪽을 지켜보는 그 장면은 그날 한국의 모든 점심시간을 한 방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8시 23분이었어요. 게이트가 열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선글라스에 야구 모자, 마스크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캐리어 한 개 없이 작은 백팩 하나만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그 한 사람을 향해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위원장님,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일정을 보내셨습니까? 동남아 골프 사진이 한국 삼성 사내망에 공개됐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 4만 명 조합원이 단상 아래 앉아 있던 그 시각 어디에 계셨습니까? 한국 회장의 무인 공장 도입 발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 정부의 긴급 조정권 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입국장 형광등 빛을 한 번에 덮을 만큼 터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한 개가 위원장의 입하로 앞으로 들어갔어요. 위원장이 처음으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노 코멘트. 한한국 기자가 한 발 더 따라붙었어요. 위원장님, 어제 하루 만에 한국 삼성 노조에서 1,500명이 탈퇴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카메라가 그 멈춤의 순간을 그대로 잡았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한 줄을 입에 올렸어요. 저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4만 명 조합원이 단상 아래에 앉아 있던 그 시각, 같은 사람의 입에서 휴식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카페테리아 안에서 누군가 시판을 내려놓는 소리가 한번 울렸습니다. 그 다음 한마디가 한 박자 늦게 따라붙었어요. 끝났네. 그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전체의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한국 주요 경제지에서 다시 한번 속보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한국 삼성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 7명에게 18조 원 손해배상 청구 및 개인 자산 가압류 절차 착수. 저는 그 속보를 2번 다시 읽었어요. 어제까지 한국 화성 단상 위에서 위원장이 외치던 그 18조 원이라는 숫자가 그날 아침 위원장 본인의 통장으로 청구서가 되어 날아간 겁니다. 한국 삼성이 그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위원장의 한국 자택, 한국 차량, 한국 예금 계좌, 한국 가족명의 자산 전체가 그 시각 한 번에 묶였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그 한 줄짜리 청구서 위로 모두 올라간 겁니다. 오후 1시였어요. 한국 삼성 사내 인트라넷에 또 한 번 공지가 떴습니다. 한국 삼성 노조 파업 잠정 중단 결정. 위원장 측 협상 복귀 요청. 그런데 그 시각에 한국 회사 쪽에서 응할 이유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국 회장의 무인 공장 도입 발표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결정 사항이었거든요. 오후 3시에 또 한 번 속보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삼성 노조 탈퇴 신청서 누적 4만 명 돌파. 7만 6천 명 조합원 중 4만 명이 단 사흘 만에 한국 노조 명단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4만 명은 다시 한국 노조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화성 캠퍼스 정문 앞 단상 자리에 그 시각엔 인부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어제까지 4만 명이 구호를 외치던 자리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그날 안에 단상을 통째로 빼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단상 한 조각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그 시각, 한국 삼성 노조 사무실 간판도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 있었어요. 25년 동안 한국 삼성 부지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사무실이 박스 5개에 담겨 그날 오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어요. 저는 평소대로 새벽 4시 50분에 한국 화성 캠퍼스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옆에 시판에 새 공지가 한 장 붙어 있었어요. 한국 삼성 신규 자동화 라인 1호기 가동식, 오전 10시, 한국 화성 3 공장 A동. 저는 그 공지를 한번 읽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사물함 옆 협박 쪽지가 붙어 있던 자리는 한국 회사가 새 페인트로 깔끔하게 칠해놨어요. 그 자리에 새 안내문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삼성 파업 미참여 직원 인사 우대 명단. 그 명단 안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20년 차 선배 7분의 이름도 그 명단 위쪽에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동식이 시작되기 직전 20년 차 선배 한 분이 제 옆에 와서 서셨어요. 정우야, 형이 18년 전 처음 한국 삼성 라인에 발을 디뎠을 때 들었던 말이 있다. 권리 옆에는 반드시 책임이 함께 서 있어야 한다. 형이 그 한 주를 18년 동안 잊고 살았어. 내가 그 한 주를 우리 라인에 다시 데려와 줬다. 저는 한참 동안 라인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로봇팔이 일정한 박자로 한국 웨이퍼 한 장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한국 어머니의 식당 부엌에서 새벽마다 끓던 그 멸치 육수 냄새가 그 새벽 라인 안 묵윤 공기 냄새와 한순간 겹쳐 들었습니다. 남의 땀으로 번 돈은 결국 체한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한국 삼성 화성 캠퍼스 한 라인의 새 가동식 앞에 그렇게 다시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찡 스토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사람의 양심이 7만 명의 침묵을 깨뜨렸듯이 한 번의 진실은 10년의 어둠보다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